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교재는 여러분 81페이지 펴시고요. 81페이지.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볼 차례인데 81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데 소멸 사유를 배웠죠. 그래서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작년 28회 시험에 독립학 문제로 소멸 사유 되는 거 골라봐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가야죠. 세금 납부하면 납세 의무는 소멸하고 충당, 소멸 사유죠. 충당되질 만큼 납세 의무는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가 철회가 소멸 사유예요. 취소가 소멸 사유예요. 부가권 취소가 소멸 사유죠. 그 취소하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싹 없어지니까 취소 소멸 사유고, 그 다음에 제척 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가 소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 사유 아닌 거요.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그래가지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거 없어진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법인의 합병 소멸사유 아니고, 납세자의 사망도 소멸사유 아니죠?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에게로 납세 의무가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가 철회요. 그 납세 의무자가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납세 의무자가 불분명하거나 등등 그래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고지서 보냈던 걸 걷어들여 철회. 그랬다가 주소 확인하거나 그래서 다시 보내니까 부가 철회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제척기간이요. 제척기간은 세금 부과의 법정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 법정기간이 지나가면 자, 세금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죠. 과세권자가. 그래서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요. 자, 지방세 제척기간은요. 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10년, 7년, 5년이요. 그래서 사기쳤다면요. 10년.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 제척기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년, 7년, 5년이요. 그래서 사기쳤다면요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라든가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15년, 15년, 10년. 그래서 리듬을 타면서 외우시면 되죠. 15년, 15년, 10년. 그러니까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몇 년? 15년. 기타 몇 년? 10년입니다. 상속증여세라든가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하죠. 그럴 때 소멸시효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5년입니다. 지방세는 5억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자, 똑같이 5년이고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에는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배우다시피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어요. 근데 제척기간은 법적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정되는 도입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 과세 주체는 특광도입니다. 특별시장, 과연시장, 도지사고, 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특광도. 근데 취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현황 부과합니다. 취득 1년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이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 그러면 포항역 1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서울에서 뭐 팔고 내려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 열심히 선박 취득해서. 잠깐만. 우리 뒷동네 특히 남성분들이, 수강생분들이 거의 그냥 입을 한마디도 안 열고 계시는데 세법은 그런 식으로 하면 점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시험장에서 제 음성도 들리면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가지고 자꾸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충 들을 때, 맞아.
맞아.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먼저 풀려고 하면. 그러니까 자꾸 소리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어디에다 그랬죠? 자, 과세대상. 이거 하다가. 하여튼 다시, 여러분, 토지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있는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하는 리조스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드렸습니다. 광어권 취득해서, 인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에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요. 실질과세 현실상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독립한 그 시설물이요. 레저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같은 시설물인데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린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일정한 발전시설이나 건축물에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체재산권 중에서는 어권, 광어권이 대상입니다. 나머지 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같은 거 나머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권하고 광어권은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취득세는 취득이 부과하는데 취득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취득세 취득은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을 보고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형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도 믿고 맡겼다고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도의 세법 특강을 통해서 이제 특강집에 보면 그런 게 이제 비교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지난 수업에 공부했던 분들은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 양도세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양도세 대상이죠. 왜 입을 딱 벌리고 있나? 아유, 완전히 몰입을 했구나. 몰입을 했어. 좋습니다. 자, 입은 다물고. 자, 그겁니다. 여러분, 취득세,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뭐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져요. 그럴 때 사실상 취득령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취득령으로 나눠지죠. 근데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 취득했든 유상 취득했든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래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잖아요.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또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또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해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과점주주란 자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뭐한다?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때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반드시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 납세무가 있는 거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납세무가 없습니다. 비상장법인일 때 과점주가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 옥자고 소유분산 촉구가 계속 과세합니다. 또 이때 과점주주라고 하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의 주식은 전부 다 합칩니다. 그래서 몇 프로 전체에서 50% 이상의 초과 보유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초과하는 주주. 자, 그럴 때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봐야 취득한 것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독과점 옥자고 소유분산을 촉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요, 최초로 과점주가 됩니다. 자,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40% 주식 취득은 납세무 없어요. 그랬다가 자, 20%를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증자 등을 통해서 20%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 60% 전체. 과점주가 최초로 되면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 60%에서 10%를 추가 취득해서 70% 자,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요? 10%.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이요. 근데요,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문제 지금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문제가 나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일단 그 좀 추가해서 오늘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69페이지 있죠? 교재 69페이지 한번 봅니다. 69페이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69페이지 사례 1번과 사례 2번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그 기존 과점주주, 그래서 이미 동그라미 2번 6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요. 기존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여기 비율이었죠?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건 설명드렸습니다. 60%에서 10% 추가 취득해서 70%. 요거 빠져 있으니까 추가해서 적어 놓으시라고 했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다만 여기요.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사례 3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밑줄 쫙이고 사례 3번을 봅니다. 설립 당시에는 40%예요.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30%를 설립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을 통해서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그럼 몇 프로 과세합니까? 70% 전체 과세합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그랬다가 70%에서 10% 주식을 양도해 가지고 60% 됐습니다. 당연히 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근데 여전히 과점주주인 상태입니다. 60%에서요 20% 주식을 또 추가 취득합니다. 그래서 80%가 됩니다. 그러면 자, 60에서 80%, 2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요, 그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70%였다. 70%였다 그러면요,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70%.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70%보다 80%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몇 프로요? 10%. 그러면 늘어난 10%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주식은 증감 변동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주식은 계속 뭐 오늘 뭐 팔았다가 내일 사고 팔았다가 사고 파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증감 변동하는 게 특징인데, 그러면 팔았다가 자,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늘어나면 과세,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취득세만 내다 판나지. 그러니까 자, 최고 비율, 그 이전에 최고 비율 70% 요거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70% 이미 과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최고 비율 60에서 80%, 20% 지분이 늘어났을 때 20%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분이 늘어난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비율 70% 그러면 그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70에서 80,
늘어난 몇 프로? 10%만 과세합니다. 근데 사례 4번을 봅니다. 설립 당시 50%.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립 시는 납세무 없어요. 그랬다가 30%를 추가 취득해서 80%가 됐습니다. 딱 50%는 과점주의 아니에요. 아니죠? 과점주의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80% 모두 과세합니다. 표를 보는 방법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다가 자, 주식 20%를 양도해서 60%로 줄었어요. 그랬다가 60에서 10%를 또 추가 취득합니다. 그러면 1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비율 몇 프로입니까? 80%. 자, 에서 70%가 됐어요.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습니다.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으니까 이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몰아서 요새를 몰아서 동그라미 3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재차 과점주주요. 이거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례 3번과 4번은 계속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 재차 과점주주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건데요. 자, 봅니다.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됐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자, 그 증가분을 자, 만을 취득으로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 짝이고 증가분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럼 사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5번을 보시면 설립 당시 40%입니다. 납세무 없죠, 설립 시는? 그랬다가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돼요.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체 과세합니다. 60%. 그랬다가 자 20%를 양도했어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과점주가 아니게 됐죠? 40%니까. 그랬다가 다시 30% 주식을 취득해서 70%. 다시 과점주가 됐죠?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 60%와 다시 된 비율 70%를 비교해요. 60에서 70%. 몇 프로 늘어났어요? 10%. 그 증가분만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10% 납세무가 있는 거고요. 사례 6번을 볼게요. 설립 시 40%. 역시 설립 시 주식취득은 납세무가 없고 30% 자 늘어났습니다. 설립일 이후에. 그래서 7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몇 프로? 70% 전체 과세하고. 그랬다가 주식을 25% 양도해서 45%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주식도 15%를 추가 취득해서 60% 다시 과점주가 됐어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 몇 프로예요? 70%와 다시 된 비율 60%를 비교합니다.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요 내용이 이제 응용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다음 주에 문제를 받아볼 것이고, 지금 우주선다로 세법 문제 나가고 있는데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쉬는 시간이라도 반드시 지난주에 배운 거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70일, 그리고 이제 계속 저를 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납세무자를 배웠어요. 취득세 납세무자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 거의 뭐 90% 이상은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올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고개를 드시고요. 원칙적으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취득세 상물권을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공부상 취득자가 아니고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물론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취득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니에요? 주된 상속자. 아닙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럴 때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되는 것에 있어서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이런 것들을 가설했을 때,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규에서 누굴 납세무자로 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럴 때는 그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이 간주취득의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지.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그러면 자, 지목 변경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원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지 뭐 그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자, 그 간주취득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지목 변경 시점에 그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 후의 소유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조합원이고 조합원.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한다.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배우자 또는 아니구나 한 가지 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수입할 때 대여시설 이용자예요? 수입하는 자예요? 수입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 대여시설 이용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중요한 건 이제 배우자 또는 고개를 드시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요?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추정이고요. 취득세에서 무조건 본다예요. 자, 그래서 간주한다, 본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이구만. 자, 그래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경우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또 자, 취득자가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취득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또 자기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렇게 대관계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가 포인트예요. 그걸 뒤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부담보 증여도 배웠습니다. 자, 일단 배우자 직계존비 속 이외에 부담보 증여입니다. 일반적인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비 속 이외자 간의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는 자, 채무액 상당액,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5억짜리 토지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 설정됐을 때 수증자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갚을게 3억 원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뭐라고요? 무상으로 증여받아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 속간에 만약에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당액도 배우자 직계존비 속간의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대가액 인정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대학생인 자녀한테 미성년자한테 군대가 있는 애한테 자, 그 다음에 부인한테 부담보 증여했다 그러면 자, 수증자에게 채무 인수한 거 객관적으로 이거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 속간의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으로. 아셨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채무액 상당액은 대가액이 있다고 봐서 증여자 갚아야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유상취득으로 보면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이 정되고 무상취득으로 보면 무상,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인트는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역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 얘기해 드렸죠.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분할됐다가 마음 착한 큰형님이 형님들이 막내한테 좀 더 주죠. 그래서 상속재산이 분할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 되는 경우에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뭐래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표정이 조금 약간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눈빛도 그렇고 자, 그렇잖아요. 원칙은 상속으로 취득한 거니까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도 나중에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증여받아 취득한 거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시기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지급이에요.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이요.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수, 공판, 법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입증되거나 이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요. 자, 객관성 인정할 수 없는 소리들이죠. 그 다음에 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이런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법 사실상 잔금질입니다.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요.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죠? 아닙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매매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시로 하고 계약상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원칙 언제입니까?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 계약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 유증으로 취득하면 유증계실을 취득시로 합니다.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고요. 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입니다. 자, 계약 해제도 공부했어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건데 정답순으로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똑같아요. 자,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은 똑같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있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댕겼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맨날 얘기했던 거 이것도 자, 시험 막판까지 계속 했던 건데 역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충실히 이렇게 수업을 듣고 그런 사람이면 아무리 지문이 길게 나오고 그래도 아무리 저기 해도 다 이런 것들 그 시험장에서 다 생각이 나고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를 다 평상시에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도 등기한 후 만약에 등기한 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에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된 경우에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거. 자, 맨날 했던 거고요. 계약 해제, 유상 취득이나 무상 취득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문제가 있을 건데, 자, 절 보세요.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예요. 자, 응용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자,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OX. 에? 왜 대답 안 해? OX. 왜 대답 안 하냐니까? 왜 대답 안 해, 둘이는? 했어? O예요, X예요? X? 네, 자,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급이고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중 빠른 날이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 취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국가는 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는데 잔금을 왜 치러요? 무상 취득이니까 계약일입니다.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 오늘 드디어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자, 81페이지입니다. 복습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 자, 81페이지 봅니다. 자, 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5절 과세 표준인데요. 취득세 과세 표준.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또 설명을 좀 시간은 없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죠. 과세 표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자, 그럴 때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초이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요 과세표준이라는 거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인데 요 과세표준이 취득세 같으면 과세표준이 취득 가격이고요. 취득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가격, 그 물건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원칙적으로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물론 등록면허세는 뭐 건수 같은 게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고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액이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재산 가액입니다.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다 곱하기 세율인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요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요거 결정합니다. 신고 납부하니까. 자, 근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요? 관청 세무공무원이 과세 주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그랬을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있잖아요. 신고하는 가액인데 다만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결정적으로요.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취득할 당시 가액이 과세표준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취득 당시에 그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신고하는 가액. 그래서 나 어떤 부동산 1억 원에 취득했다. 그 취득한 그 신고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자, 오늘은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용어 설명은.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시가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오신 분들은 공시가격은 자,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공시가격을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요. 여러분 집에 재산세 고지서 날라옵니다. 도대체 광명시장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계산해요? 시가 표준액.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시가 표준액이요. 더 이상 용어 설명 드리진 않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지방세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입니다. 시가 표준액인데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러냐면요. 납세의무자가 뭐 하는 경우? 무신고예요. 신고하지 않는 경우예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신고를 안 해?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결정한다? 항상 지자체장은 시가 표준액으로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이 시가 표준액이에요. 미달하게 신고되는 경우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에 있으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은 이거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45%에서 65% 선에서 결정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집에 대해서 그 작년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던 거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그 광명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집에 대해서 공시가격 한번 열람해 보시면 여러분 집에 대해서 우리 집 시세가 요새 5억이다 그러면 공시가격 열람해 보면 한 2억 5천, 2억 8천, 2억 4천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고했는데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격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가 되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신고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과세권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시가 7, 80% 선에서 결정된 게 시가 표준액인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사례로 한번 보시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자 그러면 거래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입니다. 근데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해야 됩니까, 어른? 예? 취득세 계산할 때 어떤 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까? 예, 1억 2천이요. 그렇습니다. 원칙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니까 자, 신고하는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칙 신고하는 가격이고, 자, 을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계산해? 시가순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한 다음에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취득세예요. 원칙 신고 납부지만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납세업자가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은 자, 적게 신고했어요. 자,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자,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시가편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가편액에 관계없이요. 자, 특례가 있는데요.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그 취득한 가격을,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죠?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 그냥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하는데 어떤 경우냐? 국가나 지자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그죠, 여러분들? 시가편액 1억짜리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내가 7천만 원이 취득했어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니까. 그때는 시가편액이 미달하더라도 7천만 원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신고 필증에서 입증이 되잖아요.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요. 그래서 시가편액이 1억짜리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다. 그래서 그 경락된 가격이 만약에 7천만 원이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를 과세표준합니까? 이 경락된 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취득 가격이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화해조서라든가 화해조서, 인낙조서, 포기조서, 화해, 인낙, 포기,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얘네들은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여기 봅니다. 화해 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화해 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 조서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화해 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편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표로 한다?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법인장부에 의해서 자,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된다? 그러면 역시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 공판, 법이었는데, 자, 과세표준에서 하나 더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느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 어떤 지역이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었는데 대형 국책 사업이 이 동네에 유치될 거라는 소문이 막 돌면서 땅값이 막 올라갔어요. 투기 바람 불었고, 투기? 안 되는데, 우린 투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투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값이 막 올라갔죠. 이 정도 가격대에 시가가 형성이 돼 있고, 지방세 과세 시가편액이 요걸 반영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근데, 공시가 되는데, 근데, 대형 국책 사업이 이 동네 뺏기면서 땅값이 다시 막 내려갔어요. 시가편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관계당국에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습니다. 맞다. 대형 국책 사업 유치된다고 해서 땅값 한창 올랐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편액 산정시 되는데 지금은 그거 무산돼서 더 낮게 거래될 것이다. 검증받은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요. 이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 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그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에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이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뭐로 한다?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이걸 사실상 시가격으로 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그 원칙 신고 가액 이것과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제가 다 구별해서 비교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잠깐 보세요. 그래서 다시 머리 글자를 따서 보세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법, 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런 거지. 주의했을 것은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 그런 거지.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건 나중에 배울 거고 하나는 무상취득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은 얼마예요? 빵원 곱하기 세라면 산출세 빵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무상취득,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니까. 그러면 무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표준 결정되느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무상취득의 경우는 결국은요. 원칙으로 돌아가서요. 원칙 신고가격 이거 자 취득당 신고가격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근데 그래서 어떤 문제집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화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지문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집 보면 무상 취득의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런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문제집도. 그러면 여러분요. 자, 판례나 예규에서는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법령이 되어 있는데 결국 판례나 예규는 무상 취득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나 예규에서는 확고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이나 증여받았어요. 그럴 때 취득세 신고는 어떤 거로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국가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국수공판법 아싸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 가격이 아니라 무상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됐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설명 다 드렸고요. 81페이지 과세 표준. 본문을 읽어보시면 돼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이다.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화한다. 넘깁니다. 82페이지 일반적인 경우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본문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라고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밑줄이고요. 가로도 밑줄입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을 포함해서요. 자, 연부 취득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매배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 금액입니다. 계약상 연부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올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 금액이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 지급됐다면 사실상 연부 금액 얼마? 8억 원을 과세 표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줄이고요. 예외, 양가로 2번 예외 봅니다. 시가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 신고 가액에 의한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밑줄입니다.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이 뭔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는 거고요. 83페이지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취득 가로 일단 생략하고요. 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자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외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외 동그라미. 경매는 안 되나요? 경매도 포함입니다. 공외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의 동그라미,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입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자, 맨 꼭대기 다음에 취득에서 가로 밑줄입니다. 증여기부 그 밖에 무상 취득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 밑줄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 뭔지는 나중에 배워요. 양도소득세에서. 지금은 그냥 하여튼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사실상 가격을 인정할 수 없겠죠. 또 무상 취득은 사실상 수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그래서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보충 내용에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이 석정된 판결문으로 하며 여기 밑줄입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객관성 없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3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뭔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읽어보시고. 보충 내용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 27회 시험 때 독립화문제로 나왔고요. 24회 시험 때도 나왔고 22회 시험 때도 나왔고 그래요. 근데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화할 때 자, 국수공판법 부 같은 여기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대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게 뭐냐? 이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가끔씩 물어보는데요. 이거 5, 6월 달에 알려드리겠습니다. 5, 6월 달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이 돼 있어요. 저의 그 요약집에도. 그래서 요거 5, 6월 달에 알려드립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84페이지 양가로 4번입니다. 지난 순환에도 소개해드렸던 건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뭐냐면요. 처음 오신 분은 기초 강의를 병행하면서 따라오시라고 했었어요. 제가 1, 2월 강의를 인강을 들으면서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뭐냐? 양도소득세 대상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등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요. 우리는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권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면 돼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위 양가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요.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요. 그래서 밑줄은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보다 그 아래줄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화한다. 포인트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화한다는 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규정이 26회 때 시험 때 2016년도에 이게 이제 중반에 신설이 된 규정인데 재작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재작년에 이게 신설이 된 규정인데 요거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그 최초 분양자는 취득세로 과세 표준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분양 가격으로 취득세가 계산돼요. 최초 분양자는 거기다가 거기다 플러스 되는 비용이 있긴 있지만 어떤 원칙적으로 이렇게 분양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거기다 비용 이제 플러스하는 거고 하여튼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최초 분양자는. 근데 분양 받으셨던 분들 법무사를 통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관심 안 뒀겠지만 분양 가격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 분양권을 이전받은 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 그러니까 분양권을 산 사람 있죠? 그 산 사람은 취득세를 신고할 때 여태까지 어땠냐면요. 분양가격보다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5천, 8천, 1억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그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분양가격에다가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이제 신고하도록 했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나중에 분양가격보다 만약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우리 마이너스 P 붙는 지역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P 붙는 지역은 또 분양가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XX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관청이 그랬다니까요. 그 예전에는 분양가격보다 프리미엄 붙어있으면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양가격보다 만약에 마이너스 떨어졌을 때는 그럴 때는 분양가격으로 또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바꿨어요. 여론을 반영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자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떤 걸 과세 표현한다고요? 실제 지출한 금액이요.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아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이걸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맞힐지만 생각하면 되지. 바꾸면 뻔하지 뭐.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 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이게 바꾸겠죠? 아니고 뭐라고요?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됐고요. 이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 처음으로 배우는데 한번 봅니다.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떤 거로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무조건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